안녕하세요.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 오늘의 진행자 중앙당에서 조직국장 맡고 있는 오성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과 양육으로 잡았어요. 여성의당 당원은 4월 20일 기준으로 10대, 20대, 30대가 총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의당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졌다고 평가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삶을 조망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여성으로서, 나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당에 바라고 있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평등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에서 풋뿌리 여성주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요. 큰딸 고등학생이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변경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책 만들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 초등학교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조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아이가 2명이에요. 고등학생 아이, 그리고 초등학생 여자아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모인 세 분이 모두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페미니스트의 고민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선거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볼까요? 당연히 여성의당부터 많이 챙겨보려고 했는데 방송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방송 보면서 핸드폰으로 찾아보면서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전했다,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경민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저희는 뿔뿔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선거에 이제 개입을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질의를 보내고 후보자한테 답변을 보내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또 이제 질문 중에는 이제 그런 여성 정책이라든지 성평등한 정책 같은 것도 포함해서 좀 물어보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걸 하질 못해서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걸 좀 못했던 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남성분들의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전반적인 반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21만 표나 받았다고 여성의당이?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피드백이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도 N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이슈이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것들을 본인들이 정책화하지 않았는지를 오히려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통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겠구나라는 자신감과 뭐 의무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말문을 트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양육자가 된 나로서의 삶과 그 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얘기로서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박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벌써 오래된 얘기가 돼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전의 삶은 시기가 있었던가? 약간 전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생. 그만큼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완전 확실히 다르긴 다르고요. 그 양육자 이전에는 사회랑 나랑 되게 동등한 관계라고 느꼈어요. 나도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에 뭔가 요구도 할 수 있고 약간 동등한 존재라고 느꼈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24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좀 엉망인 상태에서 사회에 나갈 생각을 엄두도 못 냈어요. 내 건강 상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살이 엄청나게 빠져 있었고 병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병설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아이를 늦게까지 봐줄 수 있었어요. 거기는 8시까지 무조건 봐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보내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병설 유치원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지 봤더니 맞벌이,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맞벌이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고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서 진짜 이제 양육자가 딱 됐다고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임신부터 출산 이런 거였는데 그전에는 그냥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되는, 물론 부모라는 가족이 있지만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온전한 한 생명체를 내가 돌보고 해야 되는 존재가 어느새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너무 부족한 거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면서 막 우울감도 되게 심하게 왔고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불완전한 사회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 네, 여성으로서 나보다는 양육자로서의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되게 깊었던 시기가 한 10여 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약간은 이제 좀 많이 성장한 계기도 됐고 했지만 많이 좀 치우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책임감이 얘가 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살려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임신 상황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저는 되게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나를 엄마로 보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의 태도와 나를 회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봤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사회에서 엄마에 대한 시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시선, 그리고 여성 때로는 뭐 어떤 리더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이 이렇게나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버스 안에서도 회의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 세 명이 다 이제 혼인 상태가 다 달라요. 혼인 상태가 다르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한번 했다가 이제 그만두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인데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었지만 그거 고통의 가장 큰 거는 내가 나로 인정받지 않는 것. 어떤 위치로서만 어떤 역할로서만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이 좀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이제 양육은 하되 혼은 그만해야겠다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다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20대 때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성정치 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월경 페스티벌 그리고 밤길 안전하게 다니는 게 그 당시 시절에 얘기하고 또 20대 때 느꼈던 여성으로서의 불안감 그리고 40대 지금 2020년을 지나고 있는 시기에 느끼는 어떤 불안감들이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다르죠. 저는 이프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에서 일을 했었고, 안티미스 코리아 페스티벌에서부터 여성 전용 파티 뭐 이런 걸 스태프로도 활동을 하고 기획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여성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줬어요.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때 너무 신났어요. 예, 신나게 놀았죠.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지 놀 수 있는 뭔가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에 급급을 했었고 제법 누리고 살았는데 세월이 갑자기 변한 건지 어떻게 변한 건지 지금은 비연애 비결혼, 뭐, 비스텍스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 소란의 폐지 운동 이런 것도 최근에 같이 그 실상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근데 또 돌이켜보면요. 제가 혼자 살 때 그 짜장면 배달 아저씨? 네. 그리고 뭐 변기 거치러 오거나 이런 아저씨들이 되게 수상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은 소란의식 있었던 거였거든요. 존재가 아예 우리는 몰랐지. 그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뭔가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 SNS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그 유통의 속도들이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저희 다 기억하잖아요. 그 빨간 마루라. 빨간 마루 네. TV에서 사건, 나왔었던 여성 연예인 비디오 사건. 네네. 그 밀양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저는 취재를 하러 간 적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때도. 지금은 거대 산업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경미님은? 저는 대학 때나 이런 데 이제 좀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어떻게 저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센세이션했거든요. 학내 여성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향들을 이제 받고 당연히 뭐 성평등은 기본이라 생각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차별과 어떤 문화가 이제 분명히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겪은 어떤 당사자는 아는 상태에서 좀 추상적인 개념을 항상 이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제 제 안에 있는 어떤 가부장성, 성평등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면서도 제 안에서 있는 어떤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이런 좀 고민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저희 나이대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개인 사례에서는 다 가지고 있지만 내 안의 가부장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낼 것인가에 대한 성찰적인 어떤 흐름들도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폭력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법제화 이런 쪽으로 싸움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직접적인 어떤 불안감으로 오는데 조금 시간이 좀 다르게 좀 느끼고 살아왔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혹시 그 결혼하고 양육하는 위치에서 겪게 되는 어떤 페미니스트 정체성 이런 걸 좀 고민해 본 게 있으세요?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 부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시댁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한동안 제가 페미니스트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양육을 전담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구조상 누군가 한 명은 벌러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한국 직장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지간한 성평등 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회식이나 근데 지금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걸 주체적으로 자기가 난 집에 가서 애를 봐야겠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내가 강요하는 것은 늘 싸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애를 키우고 계속 약간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짐승 같은 시간들이라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저만 사실 그래요? 그때 당시는 엄마라는 위치는 24시간 일하는 거죠. 뭔가 좀 고난이도 아니고 약간 생각이라는 거, 사고라는 걸 하면 할수록 너무 괴로운 시간들이었어가지고 잊고 살았었어요. 페미니스트라는 것 자체를. 이번에 여성의당 정책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일 거로 보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강제할 필요가 있어. 중앙당에 그런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남성분이 나 이거 하나만 봐도 찍고 싶다. 너무 좋다. 필요하다. 맞아. 그래서 좀 의외였었거든요. 그런 전화를 한 5통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좀 아이를 키워봐야 돼요. 그게 육아휴직을 한 남성들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 되게 힘들고 그리고 뭐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고 똑같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일이라는 것은 그래도 약간 패턴이 있잖아요. 일하고 좀 쉬고 어쨌든 조절할 수 있지만 돌봄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나의 계획이라는 아이에게 게. 온전히 나를 맞춰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봄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직무하고는 또 다른 어떤 생명체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어서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일의 영역인데 근데 남성들은 대부분 그런 일을 대체로 안 하잖아요. 안 그리고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생각하는데 그거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온전히 누군가의 리듬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를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쉽게 안 나오고 뭐 해보시고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이 좀처럼 이렇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 왜 좋냐면 제가 그 큰애 키울 때 독감이 한참 처음에 돌았을 때 아이가 걸리면 내가 걸려요. 내가 걸렸을 때는 아이를 안 걸리게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내가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야. 둘 다 독감이 걸려서 기어다니는데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직장에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가족이 다 전염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만 그 회사에서 그걸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없었다고 저한테 거짓말한 걸까요? 이제야 그때 돌봄을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어떤 케이스들 당연히 남편들이 집에 가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그거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만드는 것만 해도
육아휴직 의무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장치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라는 거는 적어도 그 아이를 낳게 한 모든 이들의 책임인 거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발생했을 때는 그건 엄마 아빠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국가 정책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나이대 생명, 그 나이대 아이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에게, 직장을 다니는 아빠들한테 근무 조건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유럽에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재택근무의 형태든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출산의 정책이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고 있습니다 라고 갈 것이 아니라 출산을 했었을 경우에 어떤 노동 조건을 만들 것인가의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조금 내용을 좀 이렇게 좁혀서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화가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고정관념들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성에 대한 고정관념, 정책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성평등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 많이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미디어 문화에 대해서 이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문화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성교육 자체를 할 수가 없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안 그런가요? 그 어린이집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너무너무 긴장을 해요. 뭐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성교육이에요? 반대하거나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성에 대한 인식이 다들 너무나 엄마들도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성교육을 하고 싶거나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교육 학교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조차도 이제 성교육의 양 자체만 보더라도 되게 양도 되게 작아요. 그 내용을 떠나더라도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성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상한 교사 취급을 하거나 네,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어떤 낙인 그런 것도 있고 학교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게 그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보다 조금 더 나아졌나 정도? 성교육이라는 생식교육. 예를 들어 참 이게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받았던 그 성교육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40대 중반인데 나름 X세대라고 불리우는 신세대라고 불렸던 통통 튀는 이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성교육이든 그걸 굉장히 개방적으로 굉장히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우리 그 동네 부모들 만나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때가 되면 잘 뭐 알겠죠? 라든지 뭐 우리 아이는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르쳐야 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했었을 반 얘기를 우리 40대에 여전히. 있는 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뭔가 성을 굉장히 뭔가 신성시하거나 혹은 뭔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중요한 거는 좀 잘못된 관점이 있더라도 그거를 부모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만 돼도 네, 그게 많은 것들이 필터링이 되고 엄마하고조차도 고등학생 딸이 어떤 그 성적인 얘기,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춤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심각하고 학교에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 특히 부모들이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공동체 안에서 부모들을 위한 어떤 성교육도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부모와 교사를 위한 성교육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항상. 기본적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도 사실 성교육 못 받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교육을 못 시키지라고 생각해봤더니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뭘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이랑 이런 거 찾아보면 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뭐가 맞는지.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성에
이성에 대한 발언하는 것을 여전히 음지에서만 이게 흘러다니게 만들게 하는 이 문화를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랬을 때는 일단은 강제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도 안에서의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다 좀 큰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연애도 할 거고, 그 연애의 대상은 누가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이 두근거림은 맞는 건지 이상한 건지, 내가 발설해도 되는지, 이런 얘기를 적어도 한 명의 어른, 친한 친구랑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성에 대한 이 호기심이 폭력으로 가는 이 퍼센티지는 저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관계 문제거든요. 설레고 어쩌고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사람과 사람들 만나는 관계 문제고, 이게 뭐 이성애자도 있을 거고 동성애자도 있을 거고 이제 다양한 사랑의 방법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것조차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해도 될까?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해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제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그게 아마 변경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관계 맺기가 아마 기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계 맺기라는 거는 사실 그 너와 나의 경계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합의했었을 때 이것이 차이라는 게 폭력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는 거고, 그게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스토킹이라고 하는 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라고까지 갈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거나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교육과정에서 별로 없다라는 것들은 되게 뼈아픈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관계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이나 그런 과목 자체가 없잖아요. 그 이성에 대한 고민을 네.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이들이 없어요. 선생님, 부모, 가족, 친구들밖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들 돌이켜보면 친구들한테 맨날 털어놓고 그 같이 둘 다 모르는 사이에서 서로 조언하겠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님과 저기 선생님이 그런 상담도 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분명히 하지만 여러 사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고의 어떤 기표도 생기는 건데,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정작 얘기 안 하죠. 안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드는 게 지금 학교고 가정의 문화가 이제 그런 상태여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미 N번방 사건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든 친구들이 둘러보는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든 사실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미 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텔레그램 그 성착취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물며 그거를 유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대도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 보면서 혹시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본다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화들을 좀 나누고 계시는지. 저게 어떤 사건이고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는 데가 없고 공부만 잘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게 범죄야? 뭐 그게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물며 교육청에서도 그 중고등학교 남학생 아이들이 여자 선생님의 치마 밑을 촬영했었을 때 공식적으로 내려온 공문 자체가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일탈이 있는, 그러니까 양해 그럴 수 바랍니다. 있어.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야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이제 저희 아들 초등학생한테는 그 동영상 돌려보는 것조차도 범죄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좀 약간 겁도 주는데. 그렇죠. 거의 협박을 하죠. 왜냐하면 특히 남성 아이들한테 그런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게 나이가 어리던 이렇게 많던 그런 게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제가 어쨌든 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 친구한테 그걸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N번방 사건에 맞아요. 대해서. 네, 그래서 너 그거 몰라? 뭐 그런 사건 있었어? 그래서 걔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그 저희 아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은 그 조두순 사건이었거든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정말 핫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버금가는 그거만큼이나 끔찍한 사건이라고 이제 좀 인식은 좀 되어 있는데 항상 걱정이에요. 이제 내 아들이 혹시 가해자가 될까? 네, 오히려 이제 딸은 그쵸. 피해자가 될까? 아들은 혹시 가해자가 될까? 내가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늘 얘기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내 아들이 뭐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좀 또 있죠. 그게 내가 가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판단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저도 아들만 둘이고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러 다니시는 존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 저도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 작년에 엠번방 그 기사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이거 봤니? 의외로 아이들은 거의 많은 기사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너라면 엄마는 너 감옥 보낸다. 그러면 엄마는 정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제 아들한테 그냥 협박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의 또 다른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언제든 어떤 위치에든 설 수 있는 엄마였다.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사회다라는 거를 그냥 저는 이제 전제를 좀 깔고 살고 어느 순간부터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렇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딸이라고 해서 그들의 그 사람의 편에 설 수 있지 않다라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과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이 아이하고 뭘 교감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분들이 내 자식을 그렇게 잠재적 가해자로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성찰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노력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당 10대 정책 보면 그 성평등 미디어 교육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 내지는 성착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채팅을 하는 어른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 딸아이도 그런 대화가 오면 엄마한테 바로 이른다라는 게 지금 몸에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인 거고 네 친구들이 그런 채팅을 받게 되면 걔 아이의 엄마한테 얘기를 못하면 이 이모한테 얘기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미디어 세상이라는 게 워낙 거의 오프라인 세상만큼의 아이들한테는 1대1의 세상이기 때문에 혐오적이지 않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의당은 어떤 것을 주장할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처벌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세요, 조 박사님? 미디어라고 하면 사실 우리만 해도 TV, 영화 죠. 이런 줄 알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게임하고 유튜브예요. 그렇죠. 걔네들한테 미디어가 테레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TV나 이런 거는 같이 누가 어른들만 한 명만 같이 봐줘도 필터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게임하고 유튜브는 1대1이라 자기 혼자만 보는 세상이란 말이죠. 자기 혼자만 뛰어들어야 되고 아직 판단력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휩쓸리기 좋고 뭐가 사실 가짜뉴스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어떤 게임은 보면 엄마라는 단어가 아예 금지어예요. 우리 아들이 걔가 게임을 하겠으니까 이제 게임 그만해 밥 먹을 거야 딱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하라고 해서 나 나갈 거야 라고 말을 하려고 엄마를 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쳐지는 거예요. 어머 이거 엄마가 안 쳐줘. 연결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가 왜 안 쳐줘? 금지어래.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엄마를 가지고 혐오적인 욕과 피용과 비난을 하면 단어 자체를 아예 엄마를 금지를 해버렸을까. 거기 지금 어른들이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아는데 아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를 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상징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컨텐츠 제작 회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특히나 여성 혐오적 발언들과 어떤 이미지물들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예전에는 사실 일가정 양립 관련된 어떤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용주가 뭐 이렇게 벌금을 맞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특히나 온라인 세상에서 미디어를 생산하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벌금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폐업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야지 결국은 이게 변하는 거지 개개인의 자정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엄마라는 단어를 금지시키는 게 이게 조치가 아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갑자기 포옹하고 키스하는 게 이렇게 매력적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도 저 아들한테 얘기해요. 저거 동의하지 않고 저러는 거 성폭력이야. 라고 이제 얘기는 저는 이제 해주는데, 저런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얘기해주는 어른들이 몇 명이나 될까 도대체. 모든 방송국마다 시청자위원회가 있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남녀의 비율들도 다시 고려해봐야 되고, 무엇을 중요한 그 심의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여성의 당도 만들어지는 이런 시국에,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인식해라 이렇게 강력하고 발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책임과 그것을 이제 심의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의 그 주제 자체에 대한 변화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같이 좀 필요하다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돌봄 얘기 초반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꼭 집어서 나만의 양육 노하우 이런 얘기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특히나 엄마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사례를 발견했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했었던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돌봄이라는 게 사회적 노동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또 있으면서 동시에 주 양육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라는 이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만 해야 된다는 거야, 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공동체 활동하시는 변경민님의 어떤 경험과 조방님의 경험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마을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이제 제가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속에서 이제 아이를 혼자 전담해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을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다 보니 이래저래 마을 사람들하고 많이 모일 기회가 많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또 다른 양육자의 없는 부재를 잘 못 느끼고 컸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하고 나이를 계산하면서 더하기 빼기 쓰는 개념을 익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뭔가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요 사태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 초등 저학년 돌봄을 하는 양육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걸 온전히 또 집안에서 담당을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가 도와주거나 뭐 이런 식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을의 몇몇의 이제 양육자들이 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대학생 자원봉사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받아서 그 온라인 학습 지도를 하는 요거를 좀 저희 공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를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또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서울시에 또 올리기도 했어요. 좀 이런 걸 좀 하면 어떨까. 그렇게 온전히 여성에게만 맡기지 말고 돌봄의 사회화를 동네와 마을 단위, 소규모 단위로 교육의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면서 여성이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 사회의 역할, 특히나 소규모의 공동체의 역할이 이제 중요도가 계속 언급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 안에서의 또 성평등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거는 또 똑같은 고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 내에서 남자 리더의 역할, 여자 리더의 역할이 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불쾌하죠. 같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또 여성성 수행이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여성의 당이라면, 그리고 우리라고 한다면 어떠한 공동체를, 때로는 여성끼리 살 수도 있지만 남성끼리도 살 수 있고 남성끼리 같이 살아야 되는 순간들을 언제나 만날 거잖아요. 그런 작은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아이까지 포함했을 때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왜 생활동반자법 이런 얘기들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제 개인한테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생활동반자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애가 아닌 경우라거나 아니면은 친구끼리 사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의료사고가 났었을 때나
때로는 주택 정책에서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1인 양육자일 경우에도 생활 동반자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결국 나 한 명으로서 인정받는 사회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부모 가정에게도 생활 동반자법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가족과 결혼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제도에서 꼭 비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은평에 있는 산림 사회교통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비혼 여성들이 이후에 나이 들면은 돌봐줄 가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가족도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독립하고, 저도 뭐 독립하면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없거든. 니네도 마음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쨌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리니까 엄마 하지, 크면은 엄마 뭐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그럼. 네, 그래서 저도 나이 들면 가족하고는 좀 분리돼서 나랑 뭔가 취미가 맞거나 요구가 맞는 사람들과 뭔가 교류하면서 살고 싶다. 네. 뭐 그래서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이웃으로. 네, 뭐 이웃으로. 독립된 공간은 꼭 보장하고. 네. 저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냥 나. 그런데 어떤 시기에 누군가를 집중해서 돌봐줘야 되는 아이가 있는 나가 존재를 하는 거고, 또 그 아이들이 독립해서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은 나는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서도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게 가장 기본 그 단위가 아니라 1인이라는 그 기준으로 모든 제도들이 좀 설계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되게 꿈꾸고 있고요. 나이 들면 주방님은 누구랑 사실 건가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원하고 살아있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건데, 사실 저는 꿈이 어렸을 때부터 20대, 10대 이때부터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꼰돌이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나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기에 내가 누구랑 함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말 자유롭게 나로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노년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성의당의 이 정책들 중에서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기혼 여성 내지는 양육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여성의당의 문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들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의당 10대 정책이 있잖아요. 네. 되게 힘들게 잘 만드셨는데 이런 것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일하는 존재로의 어떤 여성의 이미지가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 10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실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런 거가 일상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와 이렇게 좀 맞닿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겠는데, 저는 풀뿌리 여성주의 활동을 하니까 지역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터전을 만들까, 이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좀 풀뿌리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어떤 접점을 계속 좀 여성의 당이 고민을 하면서 실제 피부에 맞닿는 것들이 이런 좋은 정책과 좀 만나는 중요하네요. 네, 계기들을 좀 계속 좀 네트워크를 만드시던지. 왜냐면 당 하면은 중앙 정책만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당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냥 중앙 이슈 같은 거에 대응은 다 잘하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나랑 뭔가 연관되는 당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되게 없는 거예요. 딱 TV에 나오는 당. TV에 나오는 당이지 내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당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여성의당이 21만 표를 얻게 됐었던 가장 근저에는 결국은 정치 혐오의 다른 대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N번방을 비롯한 여성에게 강해지는 혐오와 폭력의 이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게 내 실생활에 굉장히 와닿는 것들이기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든 나 자신이든 이렇게 많이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요것이 조금 더 이제 말씀해 주셨던 풀뿌리라고 말했던 그렇게 더 생활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접점을 저희가 찾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성교육이나 근데 사실 부모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부모부터. 어른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지역에서 뭐 기획하거나 이럴 때 여성의 당이 뭔가 같이 함께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거나 네 어쨌든 어떻게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예. 저희 그렇지 않아도 2022년 지방자치 선거 준비해야 돼요.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풀뿌리를 다 만나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그 10대 정책의 구체적인 실생활 버전까지 좀 윤색을 더 해서 조금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준비들을 2020년을 기대하며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나이 들면서 지금의 의료 체계가 여성에 포맷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갖게 되는 이제 허술한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차츰차츰 이후에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꼭 청취자 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현재 이제 여성의 당에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내지는 비혼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들에게 여성주의자로서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 당원으로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도 남자 동생에게 숟가락 젓가락을 먼저 놔주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책상을 엎었던 적도 밥상을 엎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평등하고 요거는 달라져야 되고 나를 나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 분위기에는 계속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끊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게 많죠. 결혼도 그만두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상성을 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왔었던 삶이라는 게 꽤나 매력적이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과 직업의 선택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제 극도로 여성 혐오적이고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만큼 또 동시에 연대할 수 있는, 손잡을 수 있는 또 언니들도 많고 굉장히 그 뭔가 터들도 작은 터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의 당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성의 당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 여전히 굉장히 세상에는 많은데 정보가 없을 수는 있으니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여성의 당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멋진 언니들로 서로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택이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이란 말이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고 수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페미니스트들이 뭘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여자라는 걸 경험하면서 사는 이상 페미니즘하고 먼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보가 지금은 참 많아요. 책도 있고 여성의 당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많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페미니즘이 뭔지 알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그게 쉽지 않고 가시밭길이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정말 나로 살아있다는 느낌은 확실합니다. 평생 짜릿짜릿하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좋은 건가요? 아니요. 평생을 짜릿짜릿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정말 아직도 짜릿짜릿해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굉장히 결혼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 낳아서 한 뭐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뭐 힘들었던 건 있는데 그건 제 아내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연유로 해서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결혼이든 출산이든 좋은 점도 있고 분명 나쁜 점도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시라. 근데 혼자 독박 육아하고 혼자 끙끙 앓고 이런 게 정말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위험하고. 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시든 그 연대할 수 있는 네, 사람과 손잡고 가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당에서 그다지 하지 못했던 육아와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너무 수다스럽게 한 것 같아서 조금 듣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개인적으로 딸 한데요. 보고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결혼도 육아도 다 선택입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쨌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개인 혼자 온팡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변과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여성한테는 특히나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의당 비정기 팟캐스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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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합니다.